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요즘 이제 리딩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성장 섹터 비중을 기존에는 2017년도부터 제가 이제 리딩을 시작하고 2020년도까지 계속 성장 섹터 비중을 가치주 섹터보다 한 1.5배 정도 더 가져갔었어요. 비중을. 근데 지금은 이제 가치주 섹터 비중이 더 올라와야 되는 그 초입 구간에 와 있다. 급격하게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IT 섹터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요. 여기에 이제 IT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언택트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언택트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카테고리를 이제 크게 논다 그러면, 자, 요쪽 섹터 비중이 많았어요. 막 2017년도, 18년도에는 거의 뭐 50% 이상. 그러다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쪽 섹터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걸 이제 40% 이상. 지금은 이제 뭐 한 30%에서 40% 이제 왔다 갔다. 있는데 이게 결국은 30%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냐면 IT 섹터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미래 가치를 땡겨서 지금 반영을 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치주 섹터가 예를 들어 기존에 상승 여력이 100%에서 한 뭐 300% 정도였다. 그러면 IT 섹터는 상승 여력이 200%에서 뭐 1000%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직도 근데 IT 섹터에서 그러니까 비중을 다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밸류 매력이 뭐 100% 미만 남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가치주 섹터에서는 그게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리밸런싱 초입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금리 같은 경우가 사상 최악 금리이고 유동성을 풀고 있죠, 글로벌리. 유동성을 풀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건 지금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돈 이제 많이 풀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긴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긴축 정책으로 진행이 될 때 이 긴축의 시그널을 주는 게 뭐냐면, 자, 물가예요. 그리고 금리예요. 자, 물가가 지금 어때요? 무슨 구리값이며 철광석 값이며 최근에는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밥상 물가가 올라가니 어쩌니.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금 어때요?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월세가 쌌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거 생활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월세 이런 것들도. 근데 이거는 지표에는 잡히지 않는데, 요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추세가 있어요. 집값은 내려오고 월세는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괴리율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가격하고 월세라든가 이제 전세제도 때문에 또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세 같은 부분들이 만약에 집값이 크게 빠지고 뭐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포지션이 오게 되면 전세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들이 급증하게 되면 월세 전환,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구축되어 있는 데들이 지금 유럽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요런 부분들도 이제 리밸런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꿀이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월세 비중들이 높아지게 되고, 이거는 달달이 나가는 이제 비용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제도가 모기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을 사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집을 사고 자꾸 먹어가게 되면 구매 수요가 축적이 되고 하니까, 부채가 또 늘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맞춰가면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지만 3년, 5년을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금 금리가 똥값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리스크인 거예요, 오히려.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계속 이제 인하되는 구간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저물가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어때요? 저물가가 지금 10년 이상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10년 이상 유지가 됐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요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만들어진 거죠. 코로나가 그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인플레 시그널이 코로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을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릴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자고 시장이 힘들고 지금 부채가 많다 보니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뭔 말이냐면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금리가 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금리를 유지시켜주면서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비 기업, 좀비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이제 뭐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좀비 기업, 좀비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조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를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주들이 폭등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기존에 있는 성장 기업들은 어때요? 자, 성장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제 부채를 늘립니다. 자, 부채를 늘려서 투자를 늘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익을 늘리는 구조예요. 자, 구조가 다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근데 자산 기업들, 이제 뭐 가치주라고 우리가 분류되는 기업들은 어때요? 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현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저금리 시대라든가 이런 데는 부채를 만땅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채를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보다 싸게 써야 좋은 거죠. 그래야 그걸로 이제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자, 이익이 늘어나고, 자, 이거를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는 성장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때요? 오히려 저금리 시대에는 어때요? 안 좋죠. 현금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현금 가치가 올라가냐? 물가가 올라가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쌀이 1만원 하던 걸 2만원에 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현금 가치가 50% 떨어진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속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물론 이제 이게 변동이 있지만, 그러면, 뭔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가치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리는 거죠. 화폐 가치가 순식간에 똥값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차고, 지금 이제 일자리도 없고 막 이게 힘들고 뭐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일자리라는 게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금리 올리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물가가 그러니까 급등을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물가가 급등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게 되면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리스크가 오는 거죠. 근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대호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는 구간들이 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 오게 되면. 근데 시장에 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예를 들어 지금 성장 섹터가 밸류를 이만큼 올려놨고 가치주 섹터는 오히려 빠지거나 이게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얘네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얘네들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가치주 섹터는 이제 저평가가 더 커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이 지금 3,000포인트가 넘게 있잖아요. 이게 4,000이 갈지 5,000이 갈지 지금 자리가 고점일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꺼져봐야 아는 거니까. 다만 이게 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꺼지고 나서 다시 움직일 때는 가치주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시그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건설 섹터가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전문가들도 이런 거 지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저는 이거 우리 회원분들이랑은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비중을 일부 설정을 했고요. 비중을 막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시점이 2020년도부터 지금 비중을 많이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섹터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뭐 100%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밸류 매력이 가장 높으니까 그냥 보유하고 끌고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주 섹터에도 굉장히 이제 자산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어요. 건설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안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재정을 더 써야 되겠죠. 근데 인프라 투자를 늘리게 돼서 이제 일자리를 그러니까 맞추자 이거예요. 일자리 같이 늘려주자. 지금 이제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은 제조업 일자리를 키울 수가 없어요. 제조업은 어차피 신흥국으로 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 신규 일자리를 키우려고 하면 어때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서 이제 자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자, 이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친에너지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석유 산업이 이제 전기로 바뀌고, 지금 이게 이 변화의 흐름들이잖아요. 이 변화의 흐름들을 국가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인프라에 대한, 요거를 이제 늘리자. 그러면 이 전기 인프라를 늘리게 되면 단지 조성해야 되고, 이게 이제 뭐 건설이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고 뭐하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이제 세금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이제 유통량 확대를 시키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가지고 용적률 높여주고 뭐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건설 섹터에는 모멘텀으로 잡히는 건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죠. 못해도 한 2년에서 5년은 가겠죠.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자산주들은 뭐냐? 대표적인 기업들이 철강 기업들이에요. 철강 기업들은 이제 지금 보면 그동안 어때요? 저물가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제품 가격 인상도 안 되고 뭐하고 식료품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제품 가격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다가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구간에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기간에 주가는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이익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팔라요. 그런 다음에 진짜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은 어때요? 주가가 선반영을 해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움직여요. 이걸 보고 이제 따라 사는 사람들, 이제 이익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선반영을 미리 하는 거죠. 이 선반영 시점이 2022년에서 2025년 어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기 사이클이 1년에서 3년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사이클이 뭐 이제 3년에서 한 10년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사이클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변동성이라는 건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투자 비중을 볼 때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성장 섹터는 자, 가치 판단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자, 밸류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자, 가치주 섹터는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이제 이익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밸류 매력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주 섹터가 지금 성장 섹터보다 밸류 매력이 높은 구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싸고 앞으로 상승력이 높은 섹터가 이제 가치주 섹터에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성장 섹터보다. 성장 섹터에 그런 기업들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곡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상장기업이 2,000개, 이게 제가 개수를 세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0개에서 2,500개 사이라고 그러면 이 기업들을 다 재무 분석을 해요. 이걸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뭐 200%면 요 정도 상승력이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업사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300%, 뭐 500%, 1000% 상승률이 있는 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 것 중에 이쪽에 높은 게 어디냐? 그걸 봤을 때 지금 가치주 섹터가 턴어라운드 잡히고 업사이드 나오면 점점 상승률의 밸류 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성장 섹터는 점점 밸류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다운사이드의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부채 비중이 많은 데가 이제 성장 섹터다 보니까 부채 부담이 커지겠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데들은 자, 이자 부담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고 자, 현금에 대한 이익 밸류가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조짜리 기업인데 시총이 1조짜리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총이 1조짜리 기업인데 뭐 현금을 막 5천억 들고 있어요. 2조 들고 있어요. 막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현금을 5천억 들고 있고 2조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0%대예요. 이게 만약에 1%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천억에서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조에 막 2조 이렇게 되는 기업들은 이게 뭐 2천억이 나오는 거라고. 아니고 200억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자가 또 이제 이게 2%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200억이 아니면 4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영업을 해갖고 장사를 해서 돈을 한 개도 못 벌어도 그냥 이익만 갖다 대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1, 2년 동안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장기 채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제 재정 지출을 더 늘릴 거다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노이즈 요인이 잡히고 있는데 물가는 지금 폭등을 하게 되면 만약 물가가 끌고 올라가게 되면 그걸 따라 올려야 되면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될 때 이거를 악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구조조정이 시작이 돼서 망할 기업들 망하게 되면 시장이 그만큼 건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할 기업들 망하면 이제 돈 벌 기업들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망할 기업들이 지금 안 망하고 있어서 문제인 건데.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구조조정이 되게 되면 구조조정 규모가 너무 큰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가 10이라 그러면 지금 이걸 리스크를 줘버리면 5야. 예를 들어서. 망할 기업들이 절반인데 이게 나중에 재정 지출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도 늘려놓고 뭐 이런 규모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구조조정 규모가 2, 3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좀비 기업 규모가. 그럴 때 터트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정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 중에 이제 이런 저금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고 살아나는 가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안 망하고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뭐 망가지는 가게하고 망가지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는 데는 결국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도 감당이 못하는. 근데 이자 비용이 감당 못하는 데도 점점점 늘어나겠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이제 또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회원분들은 코로나 때 기회가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 이제 이 리스크는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다 기회였죠. 이때 우리는 코로나 이거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다 두들겨 맞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무조건 크게 수익 구조조정이 또 와가지고 시장이 뭐 50%가 빠지든 뭐 30%가 빠지든 뭐 70%가 빠지든 이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70% 막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IMF 때처럼 타격이 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50% 빠지면은 그 미국에서 은행 왔던 리먼 사태 있었던 때처럼 타격이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빠지면 이제 약한 타격이죠. 이번에 코로나 있었던 그때처럼 약한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어때요? 또 성장 섹터가 굉장히 밸류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추세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이제 긴축이 아니고 전부 이제 재정을 확대시키고 뭐하고 화폐 가치를 계속 떨궈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자산 가격은 화폐 가치보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아웃퍼폼해서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안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산을 안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부동산 급등하고 뭐하고 하면서 부동산 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는데 상대적으로 거지됐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산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그리고 주식이 훨씬 안전한 자산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돈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훨씬 안전한 자산입니다. 부동산보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미 그게 검증이 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자산 중에 가장 상승력이 높은 거, 상승이 가장 높은 게 주식이에요. 부동산 발톱만큼도 못 따라가요. 주식 성장률을 발톱만큼도 못 따라간다고. 이거는 저는 이제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의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기업들은 훨씬 상승률이 높겠죠. 그걸 이제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지수보다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산 상승률을 지수보다 높이기 위해서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공부가 필수가 되는 거죠. 이 공부를 내가 대신해 주니까 내가 리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압축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쪽집게 강의하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이제 쪽집게 강의하는 거고,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해주는 것처럼, 이 중에 요거가 중요하니까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전체를 공부를 해서, 쪽집게로 회원분들한테 풀어드는 일을 제가 이제 하는 거고, 리딩을 하는 게, 내가 이제 공부량을, 저는 이제 하루에 10시간에서 이제 한 20시간 이상 공부하니까, 하루에 이제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회원분들한테 이제 쪽집게 강의 해드리는 게 이제 리딩 사업인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공부를 안 할 사람들 어때요? 패시브 투자하면 돼요. 그냥 지수 사서 지수 수익률만큼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지수 ETF만 사면 돼요. 남 아무도 못 믿겠다. 아무도 못 믿겠고 그냥 내가 할래. 근데 공부는 못 하겠어. 그러면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요 부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맞나? 액티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액티브가 무슨 말이야? 아무튼간 그래요. 자, 2021년 1월 20일 이제 금요일에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리밸런싱 포인트를 잡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치라는 걸 기준으로 잡아야 리밸런싱 포지션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리스크를 사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리스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든가 적자 기업이라든가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자산을 넣고 싶다. 그럼 무조건 포트폴리오 운영이 돼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에다 몰빵하는 사람들은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예요. 가치 판단이 안 되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투기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준다는 건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꾸려고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기준이 잡히려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더 싼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싼 자산을 찾아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 비교를 해야죠. 섹터로 이제 성장 섹터보다 가치주 섹터가 밸류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그러면 가치주 섹터 비중을 많이 갖고 가야죠. 근데 성장 섹터 비중을 왜 다 줄이면 안 될까요? 성장 섹터 중에 일부 기업들은 가치주 섹터보다 밸류 매력이 크게 높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끌고 가야죠. 다만 이제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조금 이제 포트에서 줄여가고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주는 게 리밸런싱 포인트죠. 그럼 이 기준은 가치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야, 더 싼 기업. 더 싼 기업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제 미래 가치를 대입했을 때 더 싼 기업이라든지, 현재 가치를 대입했을 때 더 싼 기업이라든지, 그 평균에 대한 알고리즘은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미래 가치든 현재 가치든 그런 것들을 이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장 기업들이 2,000개라면, 2,000개, 2,500개면, 이 중에 상위 500개 안을 뽑아서, 여기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거 200개를 들고 갈까? 그럼 이 500개, 상위 500개가 계속 바뀌겠죠. 주가 위치에 따라서 다 바뀌고, 주가랑 가치랑, 이제 기업 가치랑 계속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왜곡 포지션이 왜 만들어져요? 주가 변동성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뭐 테마가 붙어가고 주가가 막 많이 튀어버리면 밸류 매력이 확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악재를 만나갖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버리면 밸류 매력이 확 높아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왜곡 포지션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슈, 심리,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왜곡 포지션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좀 이제 자주 하면 저는 요즘에는 전체 기업 재무 분석을 할 때는 한 3달에 한 번 정도씩 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의 주마다 해야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30시간, 50시간 갖고는 안 돼요. 재무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재무를 다 뜯어보려면 제가 해보면은 한 1000시간 이상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1000시간을 쪼개려고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000시간이면 한 30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내 여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력이 더 들어가고 뭐고 하면 매일도 할 수 있겠죠. 매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노력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가치 판단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가치 투자 공부한다 그래갖고 가치 투자 공부한다 그래갖고 기업 10개 봐. 10개 뜯어본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지수보다 수익률을 더 내겠다는 거예요. 이따구로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의 공부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회원분들은 직접 못하니까 이제 저를 이용해갖고 저한테 어떻게 회비 주고 뭐하고 하면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그럼 이걸 압축하려고 하면 압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기업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업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섹터라든가 업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슈 뉴스를 읽어요. 이거를 이제 이 공부를 한다고.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이슈 뉴스 공부를 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수익률을 높이냐고. 또 이거 사설이 너무 길어지네. 죄송합니다. 자, 리밸런싱 포인트 오늘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래서 짚어보겠습니다.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왜 하냐면 복리 수익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상장기업 전부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부의 기본입니다. 공부 기본.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액티브라는 거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수를 사는 게 아니고 자, ETF 지수를 사는 거는 전체 기업을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는 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고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액티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대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성장 섹터랑 가치주 섹터랑 이제 구분을 먼저 지어야 되고 그러면 자산주와 미래가치와 이제 현재 가치를 어떻게 섞어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거. 예를 들어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미래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황, 세상에 대한 시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혀야 되는 거예요, 다. 이 가치 분석하는 거에 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숫자에다 그걸 덧입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정답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효율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증명시켜드리고 있죠. 회원분들은 3년, 4년 된 회원분들은 지수 대비해갖고 아웃퍼폼 수익률 기본적으로 다 50% 이상은 돼 있을 거예요. 아웃퍼폼 수익률 3년 이상 된 분들은 다 50% 이상은 돼 있을 거라고. 50%가 안 돼 있고 한 20% 이상은 돼 있겠죠. 50%가 안 돼 있어도 20% 이상은 돼 있겠죠. 그러면 지수 대비 3년이면은 아웃퍼폼 수익률 7% 이상 갖고 간 거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상장기업이 2000개에서 알파 있으면 이거를 전체를 기업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전체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더 싸고 뭐하고 한지를 계속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 기업을 이제 재무 분석을 하는 게 주기적으로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 없이는 남들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수백 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이건 이제 지수 수익률이에요. 안 좋은 기업들, 좋은 기업들 다 평균해가지고 6%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이제 배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6%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배당 성향이 2%에서 3% 사이쯤 되니까 8%에서 9% 정도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백 년 동안 그만큼씩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갖고 있을 때는 6% 미만일 때여야 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 자산 비중보다 높을 때는. 그런 적은 거의 없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IMF 때라는 뭐 이럴 때는 10% 이상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현금 비중이 더 높아야죠. 이런 자산보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주식 비중이 높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요 정도 수익률을 내면 어떻게 되냐? 8%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내면, 자, 이게 10년이 되면 복리를 입어서 10년이면 80%인데,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복리 수익률이 20%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딱 외우는 거예요. 자, 8% 곱하기, 자, 8% 알파는 이제 복리고, 자, 요거를 곱하기 10년 하면, 이건, 예를 들어 100%가 된다. 자, 그러면 아웃퍼폼 수익률을 8%를 더 내면 어떻게 돼요? 아웃퍼폼 수익률 8%를 더 내면, 자, 10년을 하면 이거는 몇 배가 돼요? 100% 수익률이 되는 게 아니고 200% 수익률이 되는 거죠. 200%가 아니다. 이거 잘못했다. 여기에 더블이니까 300% 수익률이 되는 거죠. 자산이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8%를 아웃퍼폼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10년을 하면 이게 내 자산이, 계산을 잘못했네. 아무튼가 10년 하면, 자, 지수를 샀을 때는 2배가 된단 말이에요, 2배가. 근데 여기에서 이 10년, 이제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을 8%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8%를 이제 이게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복리를 제가 아까 계산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예요. 10년에 4배가. 그리고 이거 8%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8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8에 24, 연평균 24% 수익률을 내면 10년이면 자산은 8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리 계산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요걸 딱 이해를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당연히 수익률은 뭐 이제 10년에 5배, 10배가 돼. 그러니까 10년 평균 수익률을 회원들은 5배에서 10배 정도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에 더블이 되면 2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수를 사면 4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에 예를 들어서 10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년 하면 100배가 되는 겁니다. 10년에 그러면 5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배를 하면 그러면 20년이면 25배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 10년은 어때요? 처음 이제 3년, 5년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액티브를 해서 이 공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복리가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량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단기 매매는 어떻게 돼요? 뭐 스캘핑이니 트레이딩이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그냥 원금으로 똑같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단리 수익이에요. 단리 수익. 복리 수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확률적인 개념에서 훨씬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100% 이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근데 단기 수익은 어때요? 단기 매매를 하는 건 3% 수익, 뭐 30% 스윙이라 그러면 30% 수익, 뭐 10% 수익.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최소 못해도 50% 이상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손절 30% 수익 30%라 그러면 50% 이상 확률을 이겨야 이기는 거죠. 근데 투자 기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투자 기간을 끌고 가면 자, 마이너스 100% 되는 것보다 몇 배가 돼요? 지금 회원분들 보세요. 상장 폐지된 기업이 예를 들어 3개 있으면 수익 낸 기업들은 300개 될 거라고. 자, 이거는 뭐냐면 확률이 10%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손실 리스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이제 리스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절대 복리 수익이 쌓일 수가 없어요. 이제 매매 확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로 이제 복리 수익률을 쌓으려고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 프로테이지 확률을 조금만 끌어올려 버리면
요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따라가서 이제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날수록 단기 매매를 이제 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제 복리를 키워가는 수익률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증명해주는 게 워렌 버핏이에요. 단타 쳐갖고 워렌 버핏보다 부자 없잖아요. 더 부자 있어요? 포트폴리오 운영 안 해가지고 단타 쳐갖고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워렌 버핏만큼 자산을 구축한 사람이 없잖아요. 단기 매매해서. 근데 워렌 버핏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근방에 이제 도달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자산 규모가 워렌 버핏 뭐 근처에 도달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 중에 단타 치고 트레이딩 해가지고 요 위치에 이제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마케팅을 많이 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거를 더 좋아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수수료든지 뭐 이런 거 뜯어가지고 영업 수익으로 내는 거, 투자 수익으로 내가지고는 워런 버핏을 넘어간 단기 매매 투자자는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단기 매매라는.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금 이제 정리해드린 것처럼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잡아나가야 되는 방법. 아웃퍼폼 수익률을 목표로 잡는 부분들. 연평균 수익률 16%, 24%만 만들어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10년에 뭐 3배에서 5배. 그리고 무슨 뭐 24%, 이건 한 5배 정도 되겠네요. 아니다. 이게 이 정도 만들면 이제 4배 정도. 10년에 이제 4배 정도. 자산이 예를 들어 1억이면 4억 되는 거고요. 1억이면 5억 되는 거고요. 이 24%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8배 정도.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을 좀 더 내준다 그러면 장이 좋다거나 뭐걸 하게 되면 좀 더 나고 뭐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회원분들 이제 연평수익률 지금 지수가 좋을 때 이제 해보면 요 이상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 이상 다 돼 있어요. 지수가 좋을 때 보면. 근데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게 계속 미달되죠. 다시 지수가 좋아질 때는 또 그 이상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평균으로 쪼개면. 예를 들어서 20%를 복리로 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를 복리로 치면 20%를 복리로 치면 그러니까 8, 38, 24 24%를 복리로 친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제 단리 계산을 하면 대충 단리로 계산을 하면 240%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하면 800%가 된다고요. 그러면 10년에 1년에 24%씩 수익을 계속 이제 복리로 이제 쌓아가는데 그 이제 복리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년 후에 보면 1년에 예를 들어 800% 수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1년 평균 수익률이 80%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년 평균 수익률이 24%로 찍히는데 요걸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1년 평균 수익률이 80%가 돼. 그럼 1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88, 64, 64배. 뭐 대충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0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년에. 자, 10년에 10배인데 자산이 10배가 늘었는데 20년에 자산이 100배가 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년에는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1년 평균 수익률이 100%예요. 1년에 내 자산이 더블씩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20년 후에 100배 만들어갖고 계산을 해보면 1년 평균 수익률이 몇 배예요? 1년 평균 수익률이 20으로 나누면 2000%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맞나? 1000%가 되는 거죠. 1년에 10배씩 늘어난 효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투자를 하면 그거를 이제 분할해갖고 20년 후에 뭐 이제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내 자산은 10배씩 늘어난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그게 보이는 거죠. 지금 회원분들도 2018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2020년 3월까지만 계산해보세요. 자, 이게 마이너스 찍혀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지나가지고 2021년 1월을 해가지고 이거를 평균 쳐서 계산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년 동안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찍혔었는데 이거 평균해보면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10% 이상에서 20% 이상은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이상은 다 되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 무슨 뭐 1년 평균 뭐 16%, 24%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이제 뭐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이 안 좋을 때는 요게 당연히 줄어들어 있어. 장이 좋을 때는 이것보다 플러스가 늘어나죠. 자, 이거를 이제 평균했을 때, 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평균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산을 해야 되니까 분산의 최적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50종목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수라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상장기업이 2000개 이상인데 2000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2000개 이상을 50개로 줄이려고 그러면 이 전체를 상대 비교해서 50개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이제 500개로 줄이려고 그러면 노력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수를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공부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종목을 예를 들어 한 개, 두 개 갖고 갈 거면 투기입니다, 무조건. 종목을 한 개, 두 개 갖고 가려면 무조건 지수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갖고 있고 싶으면 액티브 투자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노력을 못하겠다. 그럼 무조건 지수 사야 되는 거예요. 몰빵할 거면 지수를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펀드를 사든가. 예를 들어서 액티브 펀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되는 이제 뭐 졸리 씨 같은 졸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건 이제 검증돼 있으니까 그 펀드 운영을 과거에 해놓은 걸 보면 이미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액티브 펀드를 사든지 내가 직접 공부할 거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직접 공부 좀 하고 할 거면 좀 유명한 사람들 리딩을 듣든지 아니면 펀드를 사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압축을 할 거면 아니면 그냥 지수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지수 성과보다 더 내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펀드를 사든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공부량을 이만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할 거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전략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장기 펀드라는 게 없어요. 이채원이라는 사람도 과거에 보면 검증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검증되니까 관둔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채원이라는 사람이 과거 그 경험이 이제 검증이 됐는데 검증이 되니까 어때요? 돈 좀 벌었고 머리만 아프고 하기 싫은 거예요. 관둔대잖아요. 근데 졸리 대표님 같은 사람은 검증을 했는데 평생 한대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 사람 펀드 사면 된다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나오면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해줄 거라고. 과거에 이제 수십 년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펀드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졸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이제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걸 이제 데이터로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런 데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금융이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금융이식이 개선되고 이제 시장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초입에 있다는 거죠. 펀드를 무조건 멀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회원분들한테도 펀드 들라 그래요. 연금저축펀드 무조건 들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졸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향을 일으켜줬으면 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왜 다른 데 펀드 사? 그거 수익 몇 푼 더 벌자고? 맨날 고맙다 그래. 양아치 새끼들이야 그거 다. 그 사람 막 해갖고 뭐 졸리님 영상 보면서 밑에는 막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졸리씨 펀드를 안 사냐고.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분들한테 힘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졸리 대표님 펀드 사란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도 연금저축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금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끼워 넣으세요. 졸리님이나 펀드 그런 분들을 좀 키워줘야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쌓이는 거니까 수익률을 더 내고 덜 내고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효과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는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아, 또 이제 잡내기로 넘어가라. 큰일 났다, 이거 방금. 자, 상장기업 평균 상승률보다 상승률을 높여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중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추려야죠. 그걸 추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2,000개 기업이면 안 보고 넘기는 기업들도 있죠. 재물을 안 보고 넘기는 기업들도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은 뭐 그냥 넘기는 거지. 그 뭐 재물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것저것 제외하면 이제 뭐 대충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0개 정도나 나올 거예요. 이 1,000개에서 대충 뭐 1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추리면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 공부를 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기업당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면 이제 이거 공부를 하는데 기업 하나당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 대충 한 5년 정도 데이터는 다 공부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해보면 그러면 그 정도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000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봐야 30일이잖아요. 24시간 했어. 그러니까 10시간씩 하면 60일이잖아요. 10시간씩 공부하면 60일이면 다 분석이 된다고. 하루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 1시간을 하면 며칠 걸릴까요? 1시간씩 해갖고 1,000시간을 하려고 그러면 3년 정도 걸리죠. 이거는 문제가 되네. 1시간보단 더 해야지. 한 3시간은 해야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1,000시간이면 3시간씩 하면 300일. 1년. 자, 1년에 한 번씩 밸류 체크를 해도 돼요. 1년에 한 번씩 밸류 체크를 해. 내가 하루에 한 3시간 투자를 하면 한 1년 정도면 전체 기업 이제 밸류가 되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1년마다 업데이트를 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년이면은 이거는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요. 1년 정도에 한 번씩 분석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은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액티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보다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을 추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현재 가치, 이제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업 분석이고, 기업 분석하는 데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업황이에요. 업황, 뭐 예를 들어서 시황은 사실 저는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황은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황은 이제 이거는 2년 후, 10년 후를 보는 건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공부는 리포트라든가 뉴스를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서 이제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10년 후에 헬스케어 섹터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좋으면 전기차 시장이 2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각자의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림을 그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해가면서 가치 판단을 해야 여기에서 이제 상승 여력이 더 높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추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 기본 업황이 아니고 시황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환율에 대한 공부도 들어가야 되고요. 금리에 대한 공부도 들어가야 돼요. 환율하고 금리는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상황을 봐야죠. 유럽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채택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데고 뭐고 하니까 그런 이제 해고 기축통화국 이제 미국, 중국 여기에 대한 정책 스탠스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정책 스탠스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황으로 잡으면 시황은 요 정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한두 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시간만 보면 이런 것들은 대충 이제 추려서 그림을 잡아갈 수 있고, 이제 섹터에 대한 업황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을 이제 추려나가는데, 요런 이제 창의적인 발상들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미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업황 체크가 필수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물을 분석하는 건 이건 기본인 거고, 자, 이 업황에 대한 분석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요 정도의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밸류 분석을 해서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건설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쌉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가장 싸다라는 건 뭐예요? 2,000개 기업, 이제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다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체크를 해봤을 때 얘가 가장 싸다라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2017, 18년도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금리 상황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금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비중이 왜 50% 이상 가져가야 되는지, 가치주 섹터를 이제 2017년, 18년, 19년도부터는 왜 매집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매집을 계속 해나가는 포인트들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량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돼야 아웃퍼폼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공부하면 100% 납니다. 주식을 항상 100% 갖고 있어도 무조건 아웃퍼폼 수익률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현금이라든가 뭐 요런 시장 밸류를 체크를 해서 이제 지수 밸류를 체크를 하는 거죠. 기업 밸류를 아까 체크했던 거 말고 지수 밸류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현금을 조금 섞어주면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버블일 때 현금을 조금 늘려주고, 예를 들어서 저평가일 때는 항상 주식 100인 거고, 그거를 조금 이제 섞어주게 되면 아웃퍼폼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주식을 항상 100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현금을 섞어가는 거는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려고 섞어가는 거니까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치 판단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회원분들한테 확률 높게 이것들을 이제 장기 파동들을 잡아드리잖아요. 단기 파동이라는 거는 확률 높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률 높게는 잡을 수가 있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 파동을 잡아드릴 때 제가 파동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순환매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코멘트들을 드릴 때 가장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다 같이 밸류를 가지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섹터별로 구분해서 다 정리를 해드리고, 거의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잡아드리죠.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미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섹터에서는 좀 미스가 있어서, 지금 미스가 있었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모듈 섹터, 카메라 모듈 섹터라든가 모바일 관련된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은, 자동차 쪽이 2017년도에 좀 미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 뜨고 있잖아요.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슈가 붙어서 터지는 거고, 밸류를 딱 체크해보면 2017년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턴어라운드가 더디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폭이 덜 잡혔던 거죠. 2017년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2020년도에.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빠르게 봤죠. 이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봤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변수를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다 보면, 자, 내가 예측하고 전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틀리는 구간들이 항상 나와요. 그 알파를 계속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 수치로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리밸런싱에 대한 이해. 자,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주가 변동성 말고 금리라든가 무슨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여기에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이제 땡겨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자산을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더 다변화시킨다 그러면 훨씬 늘어납니다. 공부량이. 그러니까 리밸런싱 포인트만 봤을 때는 간단해요. A라는 기업이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00%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적정 가치가 4만원이에요. 근데 시작 시점은 만원이고, 그러면 A, B라는 기업은 상승률이 150%예요. 자, 적정 가치가 25,000원입니다. 자, A, B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 그럼 A를 사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A라는 종목의 상승이 150%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수준이 25,000원에 있어. 그럼 25,000원에서 4만원까지 가면 잔여 상승률이 60%예요. 근데 이제 B는 상승이 얘가 A가 150% 올라올 동안 20%밖에 못 올라왔어요. 자, 주가 수준은 12,000원이에요. 상승률이 108%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B를 사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건 업사이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업황이 업사이드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뭐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기술이 B보다 좋아. 그 기술 가치를 이제 숫자로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 가치에 대한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줄 거냐,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단순 숫자로 봤을 때 밸류 매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얘는 150% 상승을 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줄여서 얘는 갖고 가고, 얘를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간다든지 12,000원에 새로 사가는 거죠.
얘를 2분의 1을 팔아서 얘를 2분의 1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돼 있던 거를 2로 늘릴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얘보다 밸류 매력이 얘가 108%고 얘는 60%면 얘가 더 높으니까 3분의 2를 팔아요. 그래서 얘는 A는 3분의 1만 보유를 하고 25,000원 구간대에는 자, B를 3분의 2를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복잡해지죠. 계산이 훨씬 복잡해져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일정금이라는 걸 나눠드린 이유는 뭐예요? 금액을 기준으로 이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매집도 몰빵으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한 종목당 100만원씩 산다, 10만원씩 산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 그래도 여기에다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 기준을 두고. 그러면 오버해서 안 사게 되잖아요. 내 포트폴리오는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일정금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처음에 100만원 샀다가 이게 여기에다 200 더 사고 여기에다 500 더 사고 여기다가 뭐 1000만원 더 사고 내가 가진 돈은 3000이었는데 여기 돈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몰빵 되는 거예요. 자, 심리적 이런 기준이라는 걸 잡지를 않으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줄이고 이걸 3분의 2로 줄이는 게 좋아요. 3분의 2, 이게 효율적이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업사이드가 나와서 이게 적정가치가 4만원이었는데 이게 8만원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여기로 자금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매매를 너무 자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 공부량도 더 늘어나겠죠. 이거는 거의 이 정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비중을 옮겨가려고 그러면 1시간 공부하는 걸 10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협점을 보는 거예요. 뭘로? 일정금으로. 종목당 금액을 일정하게 맞춰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밸류 매력이 B가 더 높으니까 얘는 상승률에 나빠있고 업사이드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 줄여서 나머지 보유하고 또 주가라는 건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블의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를 줄여서 2분의 1씩 보유를 하게 되면 자, 리스크도 제한되고 상승 기대감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게 돼요? 아웃퍼폼 수익률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주가가 2분의 1씩 줄여놨는데 자, 주가가 30% 빠지고 얘는 밸류 매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빠졌어. 그러면 또 밸류 체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50% 빠지고 얘가 10% 빠졌어. 그러면 밸류 매력은 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얘를 팔아서 다시 얘를 더 사고 뭐 이런 시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걸 봤을 때 섹터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섹터를 전체를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섹터의 여러 종목을 갖고 가는 이유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A기업이 예를 들어 반도체고 이게 건설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업 중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0%가 내려왔어요. 그럼 밸류 매력이 반도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가 건설 비중을 늘려가다가 얘가 마이너스 50%가 빠져요. 반도체 비중을 이 위에서 많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분할 매도를 하든 이제 종목수를 줄이든 압축하든 해가지고 많이 줄여놨는데 마이너스 50%가 빠지고 얘는 마이너스 10%가 빠졌어. 그럼 다시 어때요? 반도체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얘가 밸류 매력도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성장 섹터하고 가치주 섹터를 리밸런스를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성장 섹터, 가치주 섹터가 되는 거고 작은 카테고리에서 보면 뭐 IT 섹터도 반도체, 무슨 뭐 빅데이터 뭐 등등등 2차 전지 등등등 해서 나눌 수 있는 거고 가치주 섹터도 뭐 건설, 금융, 뭐 철강 뭐 등등등 해서 나눌 수 있는 거고 요런 걸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지션 설정을 스스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으로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기준, 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일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드린 거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조금 더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건 자기 성향을 입혀가면 돼요. 자, 주가 변동성에 따라 상승 여력은 달라진다는 거죠.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상승 여력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 얼마나 남아있다라는 게 기업 가치,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려운 게 현재 가치만 놓고 보면 쉬워요. 지금 숫자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미래 가치는 불확실성이 현재 가치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과거 지표니까. 이거는 미래 지표잖아요. 미래 지표는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불확실성을 내가 감당 가능한 기준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업황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방향성들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석유 산업이 무슨 뭐 전기로 온다라든가 이런 트렌드들을 잡아야 이 업황이라는 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틀리고 내가 예를 들어 분석해놓고 있던 업황이 틀리고 맞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업황에 대한 분석도 분산을 하는 거니까. 자, 석유 관련된 이제 뭐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이 리스크를 맞아서 주가 굉장히 많이 싸졌다. 근데 이제 석유에서 전기로 바뀐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석유를 유통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석유에 대한 이제 뭐 수요량이 많이 줄 거니까 그 리스크가 받아서 예를 들어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걸 새로 도입을 해. 전기도 이제 유통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산업,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이즈가 어때요? LCD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노이즈가 나와요. 이 노이즈를 보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자, OLED라는 이제 비중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들을 체크할 때, 여기에서 이제 리스크보다 호재 요인이 커지는 거죠. 자, 이익이, 노이즈로 인한 손실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보다 이익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늘어나잖아요. 자, 이런 포지션 설정들을 하는 거예요. 업황을 보면서. 거기에는 생각보다 그런 이제 노이즈가 크게 잡히는 업황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게 올 수도 있고, 그 시간차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라는 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라는 걸 하는 거죠. 자, 기업 가치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업사이드도 나오고, 다운사이드도 나오고. 미래 가치의 변화라는 건 불확실성이니까,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완벽하게 체크할 수 없다고 해갖고 회피 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회피 심리로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로 나한테 입혀져 봐야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근데 불확실성이 예를 들어 손실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됐을 때 최대 폭이 마이너스 100%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익으로 작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뭐 100% 알파가 붙는 거잖아요. 100%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한대란 말이에요. 확장성이. 자, 확장성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걸 못 맞추면 내가 손실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분산을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못 맞춰서 손실이 최대치로 커져봐야 마이너스 100%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이 확장이 되면 100%도 나오고 500%나 300%, 1000%도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리스크를 제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꾸준히 이제 밸류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능한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이걸 맞춰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황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둬야 거기에 대한 비중 설정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전략적인 포지션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략 포지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자, 2차 전지가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쯤 나올 거고, 그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입혀지게 되면 어디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어디에서 이익 밸류가 나오고. 자, 그럼 노이즈가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나 뭐 이런 데도 보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거는 생산도 못 한대.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 쇼티지가 나오니까, 자동차 반도체를 누가 생산 안 해주는 거야. 비싼 반도체만 생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는 지금 생산 이슈가 있어요, 조금. 노이즈 요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돌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야, 이거는 조금 다운사이드를 봐줘야 되는데? 비중을 줄이고. 요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포지션을 설정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가치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나고, 요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황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설이 항상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누구 뭐 이제 지인이나 누구랑 이제 수다 떠는 것처럼 수다 떨고 뭐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게 어떻게 계획하에 방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금 중구난방에 방송들을 하는 부분들을 좀 죄송하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여력이 좀 커지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좀 짜임새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좀 여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당분간은 지금처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